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진통 끝에 11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첫 토론이 후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번째 토론에서 후보들이 얼마나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차 TV 토론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토론은 좀 전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가 모두 사활을 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건 아니고 결정적인 한방이 너무 많아서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선이고 네.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기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지금까지 관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배우자 리스크라든가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입증하거나 그러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상당히 기대는 컸지만 또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TV 토론을 하면서 각 사당 후보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떤 현안에 대한 간단한 입장 그리고 장학 퀴즈처럼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못하면 준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상대방을 비난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유권자의 의식이 상당히 지금 높아 있는 수준에서 그런 수준의 TV 토론은 유권자들 특히 지금 현재는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양쪽으로 35% 정도 견고하게 지금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영 대결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는 10%라든가 15% 정도의 중도층을 누가 가져오냐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1차 토론회 때처럼 여야 사당의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TV 토론에 임한다면 중도층 확보에 실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금은 다원 이익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다양한 어떤 계층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계층적 이익을 후보가 미래의 어떤 정책으로서 담보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감을 주어야만이 중도층 표심을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들은 지금 오늘이 이제 29일 전인데 대선 29일 전인데 후보들의 마음은 상당히 바쁩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도 잠재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 공약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TV 토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에서 기대할 것이 없지만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팩트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던지면 그것이 그 후보한테는 상당히 큰 어떤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유권자들이 좀 수준 높은 TV 토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2차 TV 토론에서도 좀 네거티브 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에서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각자의 해설도 하고 팩트라는 것처럼 해서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 본인이 상대방 후보의 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것들은 지도자의 어떤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면 누구한테 돌을 던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하고 김건희 씨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던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일단은 던지면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똑같은 질문을 네. 준비해놨다가 할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정치 실망감 그리고 우리가 뽑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가서 결국은 정치가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받들기보다도 국민들의 어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럴 것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2차 토론에서 가족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론의 주제로 나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별로 보면요. 먼저 이재명 후보 1차 TV 토론에서 좀 존재감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TV 토론에서는 좀 존재감을 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살아온 역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돌파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경기도지사까지 갔고 경기도 도민들이 열광하는 것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 그런 거였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TV 토론을 하면 윤석열 후보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점잖게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라디컬한 그런 모습보다도 점잖은 모습으로 TV 토론을 임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잠깐의 그 몇 초 동안의 후보자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 과거에 미국에서 그 여러 대통령 선거 중에서 좀 어두운 표정을 하고 TV 토론에 임하면 그분이 TV 토론에서 상당히 감점 요인을 받아가지고 대선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TV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때는 물론 감성적인 눈물을 흘린다든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유권자들은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분은 자신감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위험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집권당 후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좀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차 TV 토론에서 뭐 정치 초년생 치고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아리백을 몰랐던 것 이거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청약 만점 40점을 잘못 말한 거는 이거는 좀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거든요. 뭐 방송이라든가 뭐 그리고 정치라든가 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정치라는 현장에 지금 들어온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어떤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것을 체화하고 체득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원고를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연설할 때도 그런 걸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중심해서 유권자의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과 어떤 직책과 이런 것들이 일체화된 그런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유권자들 상대로 연설문을 읽는다면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감도 결여될 뿐더러 지도자로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래서 자질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고 특히 TV 토론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100%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또 그것을 또 시청하지 않았다면 뭐 다른 SNS 통해서 몇 가지 실수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테일에 약한 것은 정치적인 경력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준비 안 된 후보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보는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많이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리백이라든가 그리고 청약률 이런 것들을 뭐 40%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디테일한 면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볼 때는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완사이드로 패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는데 사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네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대화를 할 때 나름대로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면피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받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2차 TV 토론에서 가족 리스크가 테이블 위에 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어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열린 예결특위 추경안 얘기보다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집중 공격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 녹취록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연결지어서 역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정당이라든가 정치가 필요 없다. 정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공업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해서 양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뭐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서 지지층이 나눠져 있는데 굳이 얘기를 위해서 여기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거 문제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에 유권자들이 왜 국회로 보냈으며 국회에서 왜 이런 예결선의를 만들어서 추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위급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리스크를 서로 공격한다는 것은 참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영이 어떤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의 배우자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은 중도층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중도층은 본인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지층을 향한 외침 그리고 지지층 결집해달라 그런 외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대선이 뭐 2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한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보자인 전 공무원이 제사 음식 구매까지 했다 이런 의혹과 그리고 이 후보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경기도 관용차가 사용됐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거든요. 지금 과잉 의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도 궁금해요. 이제 과잉 의전, 뭐 황제 의전, 또 과잉 충성, 뭐 각각의 어감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과잉 충성이라는 것은 그 배모 그 비서관이 해서 뭐 성남시장 때 그리고 변호사 때부터 같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후보자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실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의전과 관련된 것을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과잉 충성이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물론 모든 것이 다 지금 의혹입니다. 직권남용이라든가 국고손실 의혹이라고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선 전까지 밝혀지겠습니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네.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이것은 의혹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차피 이런 것들이 녹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 개연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리스크는 현실화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무속 논란이라든가 과잉 의전 논란, 양쪽 배우자 리스크가 이제 크기 때문에 과거의 무속 논란이라든가 7시간 그 녹취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국민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마찬가지로 이것이 대해서 밝혀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팩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인과 상관없이 비서관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누가 믿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진영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국민 앞에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유를 막론하고 네.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해서 털려지지는 않겠지만 정치는 결국은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후보자 배우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런 어떤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직접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물론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런 말은 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김혜경 배우자가 직접 나와서 한 멘트 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또 일겠지만, 네. 그래서 정치는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역대 대선 중에서 지금 배우자 리스크가 정말 큰 만큼 그만큼 이제 후보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관심 또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논란에도 김혜경 씨 팬카페가 지금 3만 명 돌파를 했고 김건희 씨 팬카페도 지금 7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지지율로 보면 35% 정도 일단은 고정 지지율로 가고 네. 뭐 윤석열 후보는 뭐 엎치락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층의 결집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열광하고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에 오퍼부대 같은 네. 그런 것도 과거에는 있었고 특히 요즘에는 SNS상으로 상당히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광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팬덤 효과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배우자 리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팬클럽, 팬카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지층 결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제 행보를 보면 지금 중도 보수 그리고 친문 껴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100여 명의 이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참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죽 답답하면 지금 지지율이 35% 박스권 안에 갇혀서 약간의 뭐 몇 프로 차이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는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깰 것인가? 그 원인은 본인이 친문의 핵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을 5% 정도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래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0여 명의 지지 선언 이런 것들을 이끌어서 본인의 지지로 지금 할 필요가 있고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원팀이 됐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친문 세력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40%를 돌파해야만이 대선 승리에 박빙승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돈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 그리고 중도 표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정치를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이것으로 될까? 이것으로 지지권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제 29일, 30일도 남지 않았고 본인의 것을 버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네. 그리고 미래의 비전 나누는 것을 확실할 것이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특단의 대선 공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여기에 이제 상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 지난번에도 뭐 언뜻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기 단축 문제 그리고 이제 중간평가 문제. 중간평가 문제도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겠다 해서 1로 3기미 대결에서 간신히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중간평가 공약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2년 만에 중간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년 중간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를 버리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버리는 그런 어떤 공약적인 어떤 차별화를 이루면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가 있을 건데 네. 이런 인지적으로 몇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중도층을 뺏어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정책 공약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공약을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도 물론 대통령 선거야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상징적인 것들이 뭐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서 전 국민이 고루고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공약을 이제는 제시해야만이 네. 그 대선에 예,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보다는 지금 두 후보가 만나서 단판을 짓는 이 톱다운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한 건데 참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29일 남았기 때문에 28일 날 투표지가 인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28일까지 해야만이 투표용지에 단일화해서 단일화 양보한 팀 후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강 체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서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밀당이 된다면 상당히 어떤 문구라든가 여론조사 문구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치열하게 서로 삽발싸움을 하면서 지지층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네. 단일화의 효과보다도 단일화로 인해서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서로 결정해서 짠 나타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단일화했다. 네. 한 분은 뭐 책임 총리를 맡건 한 분은 뭐 내각의 반을 맡던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열세인 것이 자질론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론이 훨씬 높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자질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권 교체를 하려면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론을 다지는 효과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준석 후보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반문연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2, 3위가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1위인데 1위랑 3위랑 뭐하러 하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유론이죠. 소위 말해서 네네. 세대 연합론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양당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 김대중, 김종필 DJP 공동정권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용어로 하면 대선 승리 연합입니다. 대선 승리 연합을 해서 일단은 정권은 잡았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 또 DJP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 총리가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등도 상당히 혐오감도 받고 그래서 실패한 DJP 공동 정권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꺼낸다면 이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하지 않고 대선 어떤 정권 교체 실패했다면 그때 할 걸. 근데 만약에 이걸 해서 이 부작용이라든가 역풍이 더 많으면 그때 하지 않았을 걸.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낼지. 물론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정치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3월 6일 대선, 6월 달에 지방선거, 2년 뒤에 총선 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야권 단일화를 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진정성을 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표를 가급적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전략의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대선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